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신상범이라고 하고요. 앞에서 오용석 국장님께서 좋은 그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하고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빨리빨리 생략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에서 학생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대학은 수업 1교시가 9시예요. 근데 9시 수업은 교수님들이 하질 않으세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잘 안 오기 때문에 오늘처럼 이렇게 8시에 모이시는 거를 저희가 0교시 수업이라고 하거든요. 선생님들 오늘 0교시에 오신 건데 좀 우리 학생들도 좀 이런 걸 좀 봤으면 좋겠는데 맨날 술만 먹고 게임만 하고 밤새도록 게임만 하고 그러다가 이제 아침에 뭐 나오지도 않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저가 이렇게 저나 오 국장님의 강의를 들으시러 이렇게 8시에 나오셨다는 게 좀 너무 좀 감동스럽고 너무 감사한데 학생들한테 이런 대접을 받질 않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제 리빙랩이라는 걸 설명을 할 건데요. 연세대학교 리빙랩 연구센터를 2020년도에 만들었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센터장 한 명 1인 기업입니다. 저 혼자 있고요. 혼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원생들이 좀 도와주고는 있지만. 그래서 이제 리빙랩이 뭔지를 설명하기 이전에 오늘 주제가 탄소 중립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탄소 중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 반쯤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반은 리빙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는 국제정치학자고 정치학자고요. 이제 그 환경, 기후변화, 에너지의 국제정치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그 수업을 한 지가 벌써 한 18년, 19년쯤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첫 번째 슬라이드는 뭐냐면 제 관심사가 어떻게 변해왔고 제가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내용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공부를 처음 할 때만 해도 저 맨 왼쪽에 있는 뭐 국제환경법이라든지 국제환경조약, 선진국, 개도국 협력 이런 거가 되게 중요했었어요. 저런 걸 많이 가르쳤었고 저도 저런 공부를 많이 했어요. 조약이 뭐고 무슨 뭐가 뭐고 이제 그런 걸 했는데 저런 거를 지금은 거의 가르치지 않아요, 저는 지금 학생들이 저런 걸 알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실천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국제사회에서 뭐 협력을 통해서 저렇게 조약을 통해서 협력이 잘 된다고 하면 좋겠는데 잘 되지 않는 게 현실이고요. 잘 되지 않는 정도를 넘어서서 저는 굉장히 절망적이에요. 저기는 별로 이제 기대도 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그 선생님들이, 학생들이나 저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게 저런 어떤 시민단체라든지 예를 들어 그린피스라든지 뭐 이런 어떤 시민 글로벌 환경 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들의 활동 또는 기업의 활동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도 저는 이제 별로 학생들한테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것도 별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별로 활동이 이렇게 생산적이지가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찾은 유일한 대안은 저렇게 이제 글로컬 방식의 문제 해결, 그러니까 글로벌 문제를 각 로컬에서 해결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 그나마 가장 이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이 해오신 많은 것들이 여기 지금 오국장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바로 저렇게 기후변화라는 글로벌 문제를 각 로컬의 조건에 맞게 해결하고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방금 오국장님이 설명해 주신 많은 사례들이 다 저렇게 이제 로컬에 맞게 이제 이렇게 실천을 하시는 그런 게 가장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의 이제 가장 핵심 단위가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보다 더 낮아도 되고요. 어떤 내 동네,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글로벌 문제를 내가 알아서 해결하는 것, 이런 것을 수업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국제정치학자이고 국제관계학과이고 국제환경정치를 수업을 듣는 학생들한테 저렇게 로컬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금은 열심히 강의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국제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실망스러운가를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과장이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보다 더 회의적인 사람들이 되게 다 많아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아까 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고요. 이제 파리 협정이 체결이 되고 나서 맨 밑에 줄에 보시면 이제 당사국 총회 작년에 열렸던 당사국 총회에서 이제 Nature Based Solution이라는 자연 기반 해법이라는 게 이제 강조가 됐어요. 자연 기반 해법이란 건 뭐냐면 탄소를 줄이는 게 아니고 탄소의 흡수원을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국제사회가 하려고 하는 게 넷 제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탄소의 배출량을 절대량을 줄이겠다는 게 아니고 배출량과 흡수량을 같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출은 배출대로 하되 흡수량을 늘리면 된다고 하는 그런 편법을 어떻게 보면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 그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글래스고에서 열렸던 게 저게 별명이 네이처 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선진국들이 다 이 네이처 베이스드 솔루션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흡수원을 늘린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요새는 뭐 바다, 그다음에 뭐 갯벌 뭐 이런 식으로 바다도 탄소를 흡수하거든요. 굉장히 느린 속도로 흡수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제일 빠른 속도로 흡수하는 건 나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무를 많이 심고 뭐 이런 활동을 해서 내가 줄일 생각은 안 하고 흡수원을 늘리겠다는 거에 집중한 게 이 글래스고 대회였어요. 그다음에 올해 대회는 그것도 못한 뭐 개발도상국이 손실과 피해를 어떻게 보상해 줄 건가 뭐 이거 합의하다가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런 거는 저는 별로 이제 수업 시간에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학생들이 저런 걸 왜 알아야 되나 싶어요. 저 대회를 하러 수많은 사람들이 저기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탄소만 더 배출하고, 물론 요새는 자기들이 뭐 다 탄소를 뭐 청소를 한다고 하지만 그 청소도 사실 흡수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런 거는 별로 이제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2017년도에 파리 협정이 체결됐을 때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만들어 놓은 그 도표예요. 그래서 뭐 굉장히 뭐 되게 잘 된 것처럼 포장을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세계에서 제일 이 파리 협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것 같아요, 정부가. 이게 아마 반기문 총장의 업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감축 대상국이 교토 의정서에서는 선진국 그 먼저 산업화를 한 38개국, 아까 오 국장님이 말씀하신 38개국에 불과했는데 파리 협정에서는 190개가 넘는 모든 당사국이 참여했으니까 이건 굉장히 진보된 발전된 조약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파리 협정에는 감축 의무가 있어요. 교토 의정서에는. 그런데 파리 협정에는 감축 의무가 없어요. 자발적으로 알아서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무가 없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왔겠죠, 그죠? 더 많은 국가들이. 그다음에 뭐 저렇게 뭐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했는데 온도 목표에 합의했다. 이런 것이 진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온도 목표 합의란 뭐 하나요? 저건 의무 진행 사항이 아니거든요. 안 지켜도 고만인 시스템이 파리 협정이에요.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교토 의정서에 사망 선고를 한 거예요. 우린 실패했으니까 이제 그만하자. 의무 감축은 그만하자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파리 협정은 뭐냐면 각자 알아서 지키든지 말든지 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의무 사항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퇴보한 상태로 끝나버렸어요. 되게 그 절망적인 상태예요. 아까 오 국장님이 말씀하신 IPCC 보고서에서 뭐 저런 것들을 하긴 했는데,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한테 남은 그 국가 간의 협력, 국가 간의 어떤 바인딩 어그리먼트, 그러니까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은 없어요. 이제 남은 것도. 그래서 하여튼 우리나라도 이제 저런 걸 해야 되는데, 엄밀히 말하면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이 없고 다른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저게 이제 우리나라의 탄소 감축 이제 계획인데요. 저기 맨 오른쪽 그것만 보시면 되는데, 감축량을 어느 부분에서 몇 % 감축하겠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죠? 전환이란 게 이제 에너지 부분에서 41%를 감축하겠다는 거고요. 산업 부분에서 13%, 건물, 수송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거는 뭐 산업 부분이나 에너지 부분 이런 거는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흡수원에서 9.2%,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흡수원을 늘리겠다는 거예요. 뭐 저런 거는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국외 감축도 11.5%나 돼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도대체 탄소 중립을 위해서 뭐를 할 수가 있을까? 우리 동네에서 뭘 할 수가 있을까 하면은 찾을 수는 있는데, 그것들을 해봐야 저거에 한 1%도 안 되는 것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탄소 중립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해야 될 거는, 정부가 굉장히 큰 결심을 해가지고 아주 큰 그 전환을 이루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거는 안 하면서 만약에 우리 각 지자체에서 어떻게 할 건지를 뭐 계획을 써봐라, 내놔봐라 하면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저거는 이제 우리 전력수급 기본 계획이고, 뭐 그래서 이제 이제 원전 비율을 늘리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ESG 활동, 요새 기업들이 많이 하는
기업들은 ESG 활동을 통해서 이제 탄소 중립을 실천하려고 하는데 어떤 기업들이 여기에 적극적일까요? 저렇게 못된 기업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 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든 기업들, 뭐 쉘이라든지 뭐 델타 항공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이제 저기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왼쪽에 보시면 나무를 심겠다는 거고 오른쪽에 보시면 그 배출권을 사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남이 줄여놓은 거를 돈 주고 사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딱 저 정도까지 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되게 절망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되게 비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부러 좀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한테 오는 정보가 너무 낙관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학자들은 intended optimism이라고 그래요. 아주 의도적인 낙관주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을 해서 변화하기 싫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프레임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그 탄소 중립이 실천이 되려면 이제 에너지 전환이라는 게 필요한데 이런 거는 많이 들어보셨겠는데 한마디로 에너지 전환은 조 네 가지예요. 그러니까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에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해야 되고 그다음에 중앙 집중식에서 분산형, 지방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전형적인 중앙 집중형, 그러니까 에너지를 사고 팔고 뭐 생산하고 뭐 운송하고 뭐 팔고 사고 하는 것들 전부 다 한전에서 다 독점하고 있는 전국에서. 그러니까 저기 어디서 뭐 당진에서 만들어진 에너지를 비싼 돈을 내고 끌고 와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원주에서 소비해야 되는 뭐 그런 시스템이죠, 그죠? 그래서 뭐 아무리 고압으로 끌고 와도 중간에 손실도 많이 되고 뭐 운송 비용도 많고 이런 게 이제 중앙 집중식이고요. 그다음에 수요 중심에서 공급 중심의 에너지 체제로 전환해야 된다. 그럼 뭐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에너지는 이제 공급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소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반대로 벼락부자형이죠. 한마디로 이제 우리나라도 잘 살게 됐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어야 되고 모든 사람이 다 이제 풍족하게 에너지를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이거는 이제 좀 급속하게 성장한 개발도상국에서 급속하게 성장한 나라들에서 일어난 일들이고 원래는 공급량에 맞춰서 우리가 수요를 조절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 문제를 야기하는 에너지에서 친환경 에너지로 이제 핵 발전 같은 거를 없애야 되고 뭐 이런 게 이제 에너지 전환인데 저 에너지 전환을 누가 해야 되느냐? 정부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정부가 저거를 할 의지가 없다면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이러고 있어봐야 별 그 효과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제가 이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우리 동네에서 이제 저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작은 실험이라도 해보자는 건데 그게 이제 리빙랩이고 사실은 여기 그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리빙랩이란 말만 안 붙였을 뿐이지 많은 그 활동가분들이 많은 지역에서 이미 의미 있는 실험들을 많이 해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실험들을 지금 국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거고 다만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실험들이 진행되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정부의 압력, 정치인들한테 압력을 넣어서 너희가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이렇게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를 선생님들도 아셔야 되고 정부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유일한 희망으로서의 도시, 그러니까 도시가 가장 유일한 그 어떤 행위자라고 보는 거고요. 70%의 법칙이라는 건 뭐 우리가 쓰는 에너지의 70%가 도시에서 쓰고 있고요.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의 70%가 도시에서 나오고 있고 뭐 대충 다 7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도시만 잘하면 전 세계적으로 평균적으로 70% 이상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글로벌 문제를 로컬에서 실행하는 이제 글로컬 방식의 이제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이 이제 대세가 되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옛날에는 이제 도시가 계획의 대상이죠. 어떤 도시 계획을 하잖아요, 그죠? 도시를 설계하고 계획을 하는데 지금은 도시가 실험의 대상으로 바뀌고 있어요. 많은 유럽 도시에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파리의 사례 같은 게 바로 이제 저런 거죠, 그죠? 계획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계획을 해서 도시를 설계하잖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가 우리 도시를 설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도시를 바꿔나갈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이 리빙랩이라는 실험의 정신이에요. 선생님들도 지금 당장 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뭐 우리 지금 뭐 내가 30번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우리 학생들이 해본 건데 버스 노선이 되게 안 좋은 것 같다.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각 정류장마다
몇 명이 타고 내리는지를 이제 버스 카드를 통해서 이제 빅데이터로 분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 노선은 이렇게 바꾸는 게 훨씬 좋겠다. 여기는 사람 타고 내리는 사람도 거의 없는데 왜 여기서 버스가 쓰는지 모르겠다. 이러면 도시의 그 노선을, 버스 노선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시민들이. 실험을 통해서 과학적인 데이터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이제 도시를 다시 바꾸는 거예요. 그런 실험들을 많은 곳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여기 원주에서도 이런 이제 그 리빙랩 활동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저는 이제 이런 거 수업에서 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린피스라든지 뭐 WRI라든지 WWF라든지 NRDC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환경 단체들이거든요. 저런 환경 단체들의 역할보다는 이제는 저 오른쪽에 있는 새로운 그 네트워크형 행위자들이 훨씬 더 중요한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 활동들은 저도 미처 따라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저도 학생들한테 소개해주기 바빠요. 야, 얘네들이 이거 한다더라, 저거 한다더라 하고 그냥 뭐 우리가 뭐 우리는 뭘 할까를 항상 생각할 때 우리보다 먼저 한 사람들을 자꾸 이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예를 들면 카본 뉴트럴 시리즈 얼라이언스라든지 뭐 바이어블 시리즈라든지 넷 제로 시리즈라든지 리실리언트 시리즈 네트워크라든지 뭐 저런 네트워크들이 자고 나면 생겨요. 그래서 자고 나면 어느 도시에서 뭘 하고 있고 이제 그래서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 대 국가의 어떤 뭐 협력이라거나 뭐 국가 대 국가의 조약이나 이런 거보다는 저는 저렇게 도시들이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지고 협력하고 이런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관심을 가졌던 데가 이 암스테르담의 이제 서큘러 암스테르담이라는 저 문건인데요. 한 40페이지 정도 되는 문건인데 저 2016년도에 나왔거든요. 한 도시 전체를 어떻게 그 순환하는, 그러니까 그 자원을 한번 이용해서 그냥 그대로 폐기하는 게 아니고 자원을 최대한 순환해서 돌고 돌아서 이제 새로운 자원을 쓰지 않는 그런 순환 경제로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리포트예요. 저 리포트를 보고 제가 이제 원주에서 저걸 한번 우리 그 경제학자들하고 뭐 몇몇 정치학자들하고 해보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저걸 하려면 우리가 저걸 하려면 데이터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그런데 이게 이제 좀 힘든 거더라고요. 저건 이제 Material Flow Analysis라는 건데요. 어떤 예를 들면 저 도시가 이제 빌바오라는 도시거든요. 빌바오라는 도시에 어떤 산업이 유명한가를 이제 어떤 산업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는가를 일단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투어리즘이다. 관광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다 그러면 관광 산업에서 얼마만큼의 자원과 에너지를 쓰고 얼마만큼 어디로 버리는지, 폐기물을 어디로 버리는지에 대한 물질 흐름 분석도를 만든 거예요. 저희 보면 뭐 호텔도 있고 무슨 레스토랑도 있고 뭐 그러면 이 호텔이나 레스토랑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에너지를 쓰고 있고 어떤 자원을 얼마나 쓰고 있고 한 해에 그것들을 얼마만큼 버리는지를 조사하는 거예요. 이거를 조사를 하려면 우리는 이제 이런 데이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엄두를 못 내서 이제 이게 못했고요. 이걸 다 조사하고 나면은 우리 원주시에서는 가장 우리 원주를 먹여 살려주는 산업은 요거고 그다음에 그 산업에서 에너지를 얼마나 쓰고 있고 얼마나 폐기물을 발생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얼만큼 줄여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계획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주를 서큘러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요 산업에서 요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다라는 거를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분석의 첫 발짝도 띄지 못하게 돼 있어요. 지금 상황은. 왜냐하면 우리가 다 이게 지금 다 중앙정부 중심이다 보니까 기초지자체에서 이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능력들이 되게 없기 때문에 저 같은 이제 그 사람이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되게 이제 게을리하고 있었던 거죠. 저건 이제 재료 여건이라는 건데요. 저것도 암스테르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유럽 사람들이 만든 건데 이제는 건축을 이제 자재도 한번 건축을 하고 이제 다 부수는 게 아니고 건축 자재를 꼭 레고처럼 모듈형으로 건축을 해요. 그래서 그 레고 블럭처럼 건축 자재를 재활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건축 자재 재활용을 할 때는 이게 몇 년도에 태어난 벽돌인지 어디서 만들어진 벽돌인지 이 주민등록증 같은 거를 그 자재에 하나하나씩 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Material Passport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여건이냐면 유럽 내에서 이 자재가 다른 나라에 가서도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유럽 전체에서 다 똑같은 균일한 그 건축 자재를 가지고 이제 레고 블럭식으로
집을 만들고 그 집을 해체하면 다시 그걸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건축 자재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우리 건축 폐기물은 다 재활용되는 걸로 잡혀요. 근데 왜 재활용되는 거 잡히냐면 그냥 땅에다 막 묻어버리거든요. 시멘트 이런 거를. 그래서 이게 재활용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재활용률이 뭐 되게 높거든요. 68점 몇 퍼센트 막. 그런데 이게 그 좀 산정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죠. 그죠? 저거는 이제 그 Earth Overshoot Day라는 게 이제 그 지구 용량 초과의 날이라는 것들을 누가 계산을 해봤는데, 우리 지구가 갖고 있는 자원을 1년에 예를 들면 뭐 100톤의 자원을 써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그보다 더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연에서 자원을 끌어내가지고. 근데 원래는 1년에 100톤만 쓰면은 계속 이 지구가 지속 가능하게 미래 세대까지 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예를 들면 150톤을 쓰고 있다 그러면 그런 것을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원래 100톤을 써야 된다 그러면 100톤을 쓴 날이 언제냐를 계산해 본 거예요. 원래는 100톤을 쓴 날이 12월 31일이어야 되잖아요. 지금 2022년에 월드 오버슛 데이는 7월 20 며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7월 20 며칠에 1년치를 다 써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나라별로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저 맨 오른쪽 위쪽에 있는 나라들은 1월, 2월에 2월 달에 1년치를 다 써버린 거예요. 되게 진짜 그 문제가 많은 나라잖아요. 우리나라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4월 2일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쓰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과소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이 가장 그 자원을 많이 소비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저 유럽의 그 나라들이 그 유럽의 도시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저 그 핵심 영역들이 이제 이 그 탄소 중립을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하고 어떤 기술 혁신이 필요하고 시민 참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누군가가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재정 지원해주면서 뭐 투자를 해서 비즈니스 기회가 생기고 그다음에 실험을 통한 동료 학습, 교육이 이루어지는 이 5가지 메커니즘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까 사실 오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들 중에 이런 여기에 다 많이 들어가 있고 예를 들면 뭐 환경 교육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주제가 딱 이 5가지예요. 이것도 오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빌트 인바이러먼트는 우리가 살고 있는 건축 구조물들 다 바꾸는 거고 그다음에 모빌리티 우리 뭐 새로운 형태의 모빌리티가 많이 나오죠. 그죠? 운송 시스템을 친환경 수단으로 바꾸는 거고 그다음에 서큘러 이코노미가 바로 이제 이제 순환 경제 체제를 구축하는 거고 그다음에 네이처 베이스드 솔루션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뭐 나무를 심는다든지 뭐 갯벌을 뭐 한다든지 해서 탄소 흡수원을 높이는 뭐 저런 5가지의 영역에서 도시들이 유럽 도시들이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파리 협정이라든지 뭐 이런 그 교토 의정서 같은 게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저 집합 행동의 딜레마라는 거예요. 뭐 어떤 뭐 공유의 비극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탄소 누출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거의 그 가장 이제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나는 할 의향이 있는데 나만 하면 뭐 하냐 너도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저쪽에서는 맞아 나도 하고 싶어 근데 이건 다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나는 할 의향이 있는데 너가 안 할 것 같아서 나는 안 할래 라고 생각하는 게 집합행동의 딜레마예요. 결국은 아무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가 이걸 할 거라는 거를 믿지를 않기 때문인 거죠. 상대가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나는 탄소를 줄일 건데 너가 안 줄이면은 내가 줄인 게 무의미해지게 되고 나만 손해를 보니까 나는 이거는 못 하겠다는 거죠. 근데 저쪽에서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이걸 다 조정을 해주면 좋은데 그 조정을 지난 수십 년간, 30년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아까 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중국 보고 너네 먼저 해라. 중국은 미국 보고 너네 먼저 해라. 같이 할까? 한데 그런데 나 사실 너를 못 믿겠어 하고 안 하는 거죠. 이게 집합행동의 딜레마거든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이 탄소 중립의 시대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각자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하는 시스템이 돼버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을 하냐면은 만약에 탄소 중립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돈을 번다 내가 그럼 이익이 생긴다. 그러면 남 신경 안 쓰고 하겠죠. 그죠? 그렇게 이 집합행동의 딜레마를 극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탄소 중립 뒤에 붙은 그린 뉴딜이라는 거예요. 선진 유럽이나 미국에서 하려고 하는 게 자, 우리는 너네 신경 안 쓰고 할 거야.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는 돈을 벌 거야.
어떻게 돈을 버냐면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너네 아직도 내연기관차 만드냐? 우리는 그거 안 만든 지 오래됐는데, 야, 너네 좀 한심한 거 아니냐? 우리는 다 전기차 만들고 있는데. 근데 사실 자기들도 엊그제까지 내연기관차를 엄청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엄청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근데 이게 개발도상국이나 뭐 한국이나 이런 나라들한테 이런 제조업이 자꾸 뺏기게 되니까 이제는 나 이제 패러다임을 바꿀래. 너네 아직도 그거 만드냐? 그거 옛날 거야. 라고 자꾸 이제 새롭게 바꾸려고 하고 이 새롭게 바꾼 거가 더 가치가 창출된다는 이제 패러다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이제 RE100도 그렇고요. 너네 아직도 재생에너지로 사용 안 하냐? 우리는 재생에너지로 다 바꿀 건데. 라고 이제 그 어떤 기준을 이제 변환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오지 않으면 안 되게끔 이제 만드는 거죠. 너무 좋은데 그 개발도상국한테는 이게 굉장한 도전이죠. 그래서 이제 갈등이 많이 생기고 합의가 안 되고 그 대신 합의가 안 돼도 우린 그냥 할 거야라고 하는 거고요. 더 문제는 뭐냐면 한국은 딱 중간에 있어요, 지금.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넘어가기도 충분하고 그럴 능력도 있는데 그와 동시에 옛날 것도 버리기엔 너무 아까운 지점에 딱 있는 거예요. 옛날 걸로도 아직도 돈을 많이 벌고 있고 되게 성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걸 할 의향도 충분히 있고. 그러면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너 옛날 걸 확실히 다 버리고 일로 확 넘어와라고 하고 있는데 이걸 버리기는 너무 아까운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순간에 하는 과정에서 탄소 중립이 이제 좀 딜레이가 되고 있는 거죠. 저렇게 이제 에너지 전환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 전환을 이미 달성했거나 이미 잘 하고 있는 국가들이 이제 저런 것들을 이제 주도를 하고 있는 거죠. 탄소 국경 조정 제도도 이제 우리가 유럽에서는 예를 들면 철강을 재생에너지로 만들었는데 재생에너지로 만들지 않은 한국산, 중국산 철강이 들어오면은 우리 철강 산업이 손해니까 너희들한테 뭐 세금을 매기겠다. 그러니까 너희도 재생에너지 전환하든지 나한테 막대한 세금을 내든지 해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패러다임을 바꿔서 그걸로 이제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그 새로운 기준으로 끌고 나가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딱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리 협정이나 뭐 유엔이나 이런 데서 국가들이 협의하고 뭐 캅에서 무슨 아까 손실과 보전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변화들이 이제 이런 그 밑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제가 그 서론을 말씀드렸고요. 리빙랩이라는 거는 이제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그 대학, 정부, 기업, 전문가들, 다양한 행위자들이 모여서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어떤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기술이나 상품이 개발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실험을 전개하고 시제품을 제작하는 등의 활동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가장 그 핵심적인 단어 하나만 꼽으라면 실험이에요. 실패할 수도 있고 뭐 실패하면 또 해보면 되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로 실험을 해보는 거죠. 개방형 혁신이라는 이 리빙랩의 특징이 개방형 혁신이라는 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거고요. 과거에는 혁신을 뭐 엄청 뭐 천재적인 과학자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 실험실에서 폐쇄적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이제 거리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누구나 선생님들도 다 같이 참여하실 수가 있다는 거고 사용자 주도 혁신이라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선생님들 그 대표적인 공급자 주도 혁신이 바로 이런 핸드폰 같은 거 있잖아요. 나는 아무 문제 쓰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공급자가 자꾸 업그레이드를 해요. S22를 자꾸 잘 쓰고 있는데 S23를 안 사면 아무것도 안 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이 과정에서 엄청난 쓰레기가 발생하고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는데 우리가 이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혁신이 아닌 거예요. 만약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혁신을 우리가 주도할 수 있으면 불필요한 것들을 안 해도 되겠죠, 그죠?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걸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리빙랩의 정신이고요.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실험의 정치란 건 뭐냐면 도시를 탑다운으로 설계할 때는 자기 안에서 질서가 있어요. 누가 넌 이거 하고 넌 이거 하고 너는 이 사람의 명령을 받고 넌 이 사람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하는데 실험의 정치는 모두가 동등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누가 이제 책임자고 누가 누구의 명령을 따를 건지를 그 안에서 결정을 해야 돼요. 그 이제 거버넌스를 스스로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정치라는 게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치학자인데 그 과정을 저는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이 과정이 기존의 정치보다 훨씬 효과적이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시민과학은 이 과정에서 시민들이 직접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시민들이 직접 과학적인 분석에 이제 참여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과정에서 가치가 창출되면 더욱 좋고요. 유럽의 리빙랩은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있어도 만약 그걸 돈을 써가면서 그 혁신이 돼야 되고 돈을 써가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 안 해요. 대부분 다. 왜냐하면 그런 거는 리빙랩이 아니고 이 과정에서 누군가가 뭐 특허를 창출했다든지 뭐 창업을 했다든지 이렇게 돈을 버는 가치가 창출되는 과정일 때 누군가가 투자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리빙랩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뭐 실험 전에는 이제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리빙랩을 수업에서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이제 문제를 찾고 솔루션을 모색하고 그다음에 실험을 설계하고 진행하고 시제품을 제작하고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학생들 수업에서는 저 실험 전 단계에서만 하고 있고요. 수업이 항상 6월 달에 끝나기 때문에 수업이 6월에 끝나면 여기 그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지역혁신 플랫폼이라는 거에 항상 출전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의제로 선정이 되면은 거기서 실험을 직접 하게끔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그 돈을 받아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특허를 출원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이제 겪게 되고 학생들의 진로에도 도움이 되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문제를 진단하는 건데요. 저희 학생들이 이제 원주에 관심이 없으면은 뭐 예를 들면 너 대구에 산다 그러면 너 대구에 무슨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관심을 가져봐라 그러는데 4학년이 될 때까지 자기가 속한 지역에 자기 대학이 속한 지역에 무슨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학생들이. 너희들 뭐 예를 들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가서 제국장님 좀 말씀 좀 듣고 와라. 그러면 이제 제국장님 말씀 듣고 오면 듣고 오는 차 안에서 택시에서 택시 기사님한테 기사님 원주에는 무슨 문제가 있어요? 하고 막 물어보고 문제를 찾아야 되는데 문제가 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고민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게 이제 가장 큰 교육적인 효과예요. 제가 보기에는. 저게 이제 유럽에서 하는 저 델프트라는 대학 공대에서 하고 있는 실험인데요. 저게 신데렐라 프로젝트라는 건데 저게 뭐 같이 보이세요? 저게 화장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 공원에 있는 나무들이 영양분이 공급이 안 돼가지고 나무에 영양분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나무를 살려야 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걸 살리기 위해서 공공 화장실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기 뭐 과학자들이 저렇게 필터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사람한테 발생하는 소변을 이제 필터를 통해서 영양분으로 만들어서 저 나무에다 제공해주는 실험을 하는 거예요. 네, 저런 아이디어를 이제 내면은 저 아이디어가 저 홈페이지에 이제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라는 홈페이지에 딱 올라와 있어요. 나 이런 실험을 할 건데 혹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 혹시 여기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 혹시 여기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 혹시 여기서 뭐 철근이라도 날아가면서 같이 노동해 볼 사람 이제 클릭하라 그래요. 클릭하면은 거기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나는 뭐 화학자인데 나는 생화학자인데 내가 보기에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해서 막 아이디어를 막 모아가지고 그러다 보면 또 실험 설계를 또 변경해가지고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저런 실험들을 하고 있는 게 저런 게 이제 리빙랩이고요. 로테르담에서 이제 로테르담 대학에서 건축학과 학생들이 컨셉트 하우스라는 작은 집을 캠퍼스에서 지어가지고 자기들이 사는 게 실험이에요. 사는 게 수업이에요. 교수님 내가 살아보니까 창문이 저쪽에 가 있는 게 이쪽에 가 있는 것보다 열 효율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 그럼 다시 고쳐봐라 그러면 또 창문을 고쳐요. 그래서 고쳐서 살아보고 전과 후를 비교해보고 뭐 이렇게 이제 생활에서 실험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게 이제 리빙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요거는 작년에 우리 제국장님하고 여기 같이 이제 우리 엄부장님하고 같이 이소정 부장님하고 같이 했던 건데 저 오른쪽에 밑에 보이는 게 이제 미세먼지 측정기거든요. 저기 시민들한테 저런 걸 나눠주고 미세먼지를 자기가 실험을 설계해 보게 하고 이제 그 실험을 3달 동안 이제 진행을 해보게 한 거죠. 우리 아파트에 놀이터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길가에 있고 하나는 안쪽에 있다 그러면 평소에 제가 궁금했던 거예요. 이 놀이터에 미세먼지가 좀 많을 것 같다. 여기보다. 근데 그게 진짜면은 우리 애 보고 여기서 놀아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직접 측정해 보는 거예요. 스푸키나 이런 식물들이 진짜로 미세먼지를 흡수하는지 한번 측정해 보자. 이거를 식물을 놓고 한 달 측정해 보고 식물 없이 한 달 측정해 보자. 이렇게 시민들이 과학을 직접 이제 과학적인 실험을 해서 데이터를 엄청 많이 만드셨죠. 그죠? 그래서 그 실험 결과는 선생님들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그때 아마 거기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연세대학교 수업 이제 리빙랩 연구센터를 만들어서
저희가 제일 먼저 했던 시그니처 프로그램 같은 게 저 마스크를 이제 재활용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거 만들었어요. 팝톡도 만들고 돋보기도 제작하고 해가지고 이제 지역에 전달해드린 이걸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번에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가 요거 둘 중에 하나가 요건데 우산 수리하고 재활용하는 거예요. 2017년도에 한국에서 1년에 4천만 개가 우산이 버려졌대요. 선생님들도 집에 우산 약간 고장난 거 하나씩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산은 재활용을 못 하잖아요. 재활용을 어떻게 해요? 그거를 살을 일일이 다 뜯을 수도 없고. 그래서 아예 재활용장에 가지도 못 하잖아요. 엄청난 쓰레기잖아요, 이게. 그래서 학생들이 내는 아이디어가 이거를 고쳐보자. 고쳐서 싸게 팔아보자. 그러면 우산 생산이 줄어들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서울하고 경기도에는 우산 수리센터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원주에서 한 달 동안 우산 수리하시는 분을 찾았어요. 학생들이 딱 한 분 섭외가 돼가지고 이 한 분이 지금 한 70개 정도를 완전 새 것처럼 고쳐 놓으셨어요. 이 프로젝트에서는 이제 행정안전부 지원을 받았으니까 팔지는 못하지만 나중에 이제 이 학생들이 이제 창업 동아리로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우산 고치는 분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이제 우산을 고쳐서 팔게 되면 편의점에서 싸게 그럼 새 우산을 더 이상 살 필요도 없고 안 만들어도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탄소를 절감할 수가 있는 뭐 그런 거고요. 오늘 같이 오시자고 했는데 못 오셨는데 상지대학교의 허진영 교수님이 오랫동안 이런 윤리적 패션, 지속가능 패션, 제로 웨이스트 패션 뭐 이런 것들을 해오신 분이고요. 이번에 우산동에서 이제 저 행사를 하셨는데 저렇게 잉여 원단을 활용해서 저렇게 상품을 개발해서 학생들하고 같이 직접 파는 것까지 다 하신 그런 분이고 이제 앞으로도 선생님들 좀 많이 이분도 많이 참여하실 것 같아서 이분을 많이 좀 부르셨으면 좋겠고요. 이거가 이제 요 탄소 중립과는 상관없는 지역의 다문화 가정들이 약국에 가실 때 하는 그림판이에요. 증상판인데 이걸로 이번에 학생들이 도지사상을 받았어요. 다 수업에서 이제 이렇게 개발해낸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 5가지 주제로 우리가 로컬에서 실험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실행 주제가 아니고 실험 주제라야 된다는 게 선생님들한테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이런 걸로 실험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시민과학자들이 도전해야 되는 이유는 탄소 중립을 그냥 탄소 중립이 아니고 조금 더 포용적이고 정의로운 탄소 중립. 그러니까 이 탄소 중립 과정에서도 이제 누군가가 이제 좀 약자가 희생을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각 지역의 조건에 맞는 지역 특화형 탄소 중립이어야 하고,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탄소 중립이어야지만 이제 이걸 그래야 하겠죠, 그죠? 안 그러면 왜 하겠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지금 각 우리나라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혹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다 저런 거예요. 플라스틱세를 도입하자. 뭐 탈석탄으로 인해서 화석연료 산업 종사자 일자리가 감소하면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자. 뭐 환경 교육을 하자. 뭐 공장식 축수산을 폐지하고 이걸 대체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자. 뭐 비효율적인 버스 노선을 개선하자. 목조 건물을 짓자. 뭐 LED로 교체하자.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걸 그냥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작게나마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의 전과 후를 비교해서 이런 실험을 해봤더니 전과 후가 이렇게 달라졌다는 거를 보여주는 게 이 리빙랩 실험이에요. 그럼 이 실험을 통해서 이제 실험의 결과를 정부에서 정책으로 만들어도 되고 기업에서 이걸 가지고 어떤 뭐 특허를 내도 되고 그래서 그 기업은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해도 되고 그런 게 이제 리빙랩이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탄소 중립이 초당적인 이슈인데 초당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면 뭐 후쿠시마에 원전수를 붓겠다. 방류하겠다 일본이. 그러면 이거는 야당이든 여당이든 뭐 진보든 보수든 다 같이 반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환경 문제가 이제 바이파티산이 되지 않고 있어요. 얼마나 정치가 양극적이면은 이 원전 문제나 이런 아주 누가 봐도 명백한 문제들도 정치적으로 양극화돼 있어요. 탄소 중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중앙정부나 중앙정치에서는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이 로컬에서 이렇게 우리가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전환의 계곡이라는 거는 이 에너지 전환을 하면 시스템을 바꾸면 이렇게 이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지금 현 상태에서의 이익이 이렇게 감소하거든요.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 다시 이게 올라가거든요. 요 전환의 계곡을 견뎌야 되거든요. 이 견뎌야 된다는 거를 선생님들이 아셔야 돼요. 이 전환은 우리한테 되게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견디고 나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저 시간을 많이 썼는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